네, 오늘 역시 신일진 교수님을 모시고 경매와 관련해서 한번 그 기초부터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오늘 그 두 번째 시간인데요. 오늘은 지난번에는 우리가 그 신 교수님 그 뭐라 그럴까요? 경매란 무엇인지 그리고 경매의 진행 절차 등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했단 말입니다. 그리고 네. 권리 분석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거. 네. 그럼 오늘은 이제 그 다음에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한번 또 이야기를 나눠보죠. 네. 자, 일단 이제 낙찰을 받았습니다. 자, 근데 일단 낙찰 받기 전에 일단 돈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먼저 낙찰을 받을 때는 그 전체 금액이 예를 들어서 10억이다 그러면 제가 얼마를 내야지만 그 뭐 보통 보증금이라고 그러나요? 네, 입찰 보증금. 아, 입찰 보증금? 네. 그럼 몇 퍼센트를 내야 되죠? 두 가지 정도로 있는데, 첫 번째는 가장 기본적으로 10%의 입찰 보증금 내는 게 있고요. 네. 또 하나는 이제 그 특별 매각 조건이 붙은 경우가 있어요. 네, 그럴 경우는 20%. 특별 매각 조건이 뭔데요? 이제 기본적으로 경매가 진행이 되게 되는데 이 사람이 우리가 기본적인 상황에서 진행될 때는 10% 입찰 보증금 하면 되거든요, 최저가에. 네. 그러면은 특별 매각 조건은요, 누군가 이거를 낙찰을 받았었어요. 그런데 잔금 납부를 하지를 않았어요. 이럴 경우에는 특별 매각 조건이 붙어서 입찰 보증금을 이제 20%로 하는 거죠. 또 다시 포기하지 말라 이거죠. 그럼 만약에 그럼 포기했을 때는 보증금 돌려받나요? 아니, 못 돌려받죠. 그럼 10%는 날리는 거예요. 예, 처음에 낙찰받은 사람은. 예. 그 실제로 그렇게 해서 눈물의 법원 경매장이 되는 경우도 있고 그래요. 그러면 왜 그런 경우가 생기죠? 알아보니까 뭐 문제가 있어서 그러는 건가요? 그런 경우도 있고요. 뭐 이렇게 현장 가봤더니 내가 이걸 잘못 썼다라는 걸, 이 가격이 아닌데 썼다. 그런 경우도 있고요. 또 하면 전략적으로 또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 전략적이라는 건 왜? 이제 채무자가 이거를 시간을 끌기 위한 자기가 입찰 자기 가족이라든가 누군가를 입찰 들어가게 해서 일부러 떨어뜨리기 위해서 시간을 버는 것도 있고요. 근데 네. 그럼 보증금 오히려 날리잖아요. 10%. 나중에 그게 저걸 하게 되면은 내가 그 채권을 다 변상하게 하게 되면 돌려주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낙찰이 되진 않았어도 누군가가 그 입찰에 성공을 해서 10% 보증금을 내고 만약에 안 됐어요. 그러면 그러나 이 사람은 손해지만 그렇게 됐을 때 그러나 그 돈 10%가 나중에는 이 다 채권 채무를 갚아 나가는데 다 합산이 된다는 건가요? 그렇죠. 일종의 그런 거죠. 어떻게 되냐면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있는데요. 금액을 잘못 쓰는 경우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1억짜리를 내가 1억을 쓰려고 했는데 잘못 써갖고 10억을 쓰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사람이 되게 많아요. 그래요? 네, 그래서 어이없는 일인데. 네, 잔금은 납부를 못 하잖아요. 네. 물건은 1억짜리 가격밖에 안 되는데 내가 10억을 줄 수는 없으니까 1,000만 원을 날리는 거죠, 일종의. 그러면 처음에 그 경매를 신청을 할 때 일단 보증금을 내고 이제 가격을 적어서 공투를 이제 제출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글자가 잘못 써졌어도 이걸로 간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만약에 1순위로 내가 낙찰이 됐으면은 그 낙찰 받은 걸 내가 그 다음에는 포기할 수가 없는 거고. 그렇죠. 이게 이제 그 민법에 오표시에 대한 내용이 있어요. 오표시에 대한 것이 내용이 있는데 공공기관과의 업무는 오표시가 없어요. 그 금액이 써져 있으면 그게 그대로 인정이 돼버리는 거죠. 오표시라는 건 그러니까 잘못 쓴 거. 네. 그런데 이제 그런 부분이 발생을 하다 보니까 이 입찰 보증금이 어디로 가게 되면 법원에 있는 공탁 기금 저기로 가요. 그래서 이 돈이 거기에 보관이 돼 있는 거죠. 그래서 잘못 쓴 사람은 이 사람한테 돈이 돌아가는 게 아니라 채권자에서 이 사람한테서 돈이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배당을 할 때 같이 합쳐서 배당을 하든가 이 사건을 정리하게 되면은 이 돈에 대해서 권리를 발생한 사람한테 돈이 다시 되돌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누구한테 돌아가냐면 이 사람한테 돌아갈 수도 있고 다시 취하돼 가지고 이 사람한테 돌아갈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채권자가 됐든 아니면은 그 부동산 건물주가 그러니까 집주인이 됐건 둘 쪽으로 나중에 배당을 해가지고 가기도 하고 취하가 되면은 이 사람한테 다시 되돌려주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렇게 뭐라고 그러셨죠? 특별 매각 조건. 특별 매각 조건. 그러니까 한번 낙찰이 됐는데 진행을 하지 않아서 포기된 물건은 그러면 그 다음에 경매는 어디에서 시작을 해요? 다시 또 한 달 후에 시작하고 그 법원에서 시작하는 거죠. 가격은 또 그 금액에서 그대로 가격. 그 전에 잔금 납부 안 했던 가격. 잔금 납부 안 했던 그 가격에서 다시 시작을 하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10% 보증금을 내고 이제 낙찰을 받았습니다. 네. 그럼 낙찰을 받고
이제 잔금을 납부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 이제 완전히 제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절차는 어떻게 돼요? 기간과? 기본적으로 이제 낙찰을 받으면 그 법원에서 낙찰을 받게 되면요. 그 사람한테 그 낙찰 확인증을 써줘요. 이 사람한테 매각이 됐다라는 것을 써줘요. 그러면 우리가 흔히 말하면 법원을 통해서 그 채무자의 부동산에 대해서 계약금을 낸 거하고 똑같은 현상이죠. 네. 그렇게 되면은 이제 채권 관계가 있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네. 예를 들면 은행도 있을 수 있고 개인이 그 압류행 그것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비용에 대해서 계산도 할 것이고 법원에서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 물건에 대해서 그 채권자들한테 경매가 이렇게 해갖고 낙찰이 됐다. 이거를 그대로 허락할 것인가 하는 허가 기간이 또 필요한 거죠. 그래서 처음에는 일주일 동안은 법원에서 이 물건이 하자 없이 이상 없이 진행됐다 하는 일주일 동안의 법원의 그 승낙 기간이 있고요. 그리고 채권자들이 됐다 그거 되면은 내가 오케이 한다. 그래서 채권자들이 이의 제기 안 하면 그대로 해서 총 한 달. 그러니까 잔금 납부하는 기간 동안 한 달 기간 동안 하게 되죠. 그러니까 이제 낙찰을 만약에 10억에 받았어요. 네. 10억에 받았으면 이제 법원이 네. 그 10억을 가지고 채권자들에게 너네 이런 식으로 우리가 배당을 해줄 거야. 이렇게 네. 해서 정리해. 네. 라고 이제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그거를 채권자들이 모두 오케이를 하면은 이루어지는 거고 네. 만약에 누군가가 오케이 하지 않으면 그 다음엔 어떻게 되나요? 정지되죠. 정지되고 다시 이제 경매를 다시 신청하고요. 그리고 보증금 냈던 사람은 돈을 돌려주고. 그러니까 무조건 낙찰이 됐다고 해서 진행되는 게 아니라 네. 채권자의 동의가 있어야 되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그럼 만약에 채권자 중에 하나라도 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다시 이제 다시 재경매 재경매 돌아가는 그러니까 거죠. 이 채권자들은 입장에서는 더 높이 받아야 되겠다 이 얘기네요. 그렇죠. 근데 이제 그게 또 법원에서는 또 이제 그 무조건 그렇게 받아주면 경매가 진행됐던 것들이 다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다 계속 이의 신청하죠. 법원에서 일이 계속 많아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되냐면 기본적인 상황에서 너희들이 경매를 진행을 했잖냐. 그러면 니들이 이 돈을 놨는데 돈이 많이 못 받는다 그래가지고 경매를 취하시킬 수는 없다. 그래서 그런 경우는 안 받아들여요. 그런데 이제 현저하게 이제 문제가 생긴 경우는 받아주죠. 그 현저하게 문제가 된다는 케이스가 어떤 케이스가 있을까요? 대부분 이제 절차상의 문제예요. 경매 절차상에 제대로 안 알려졌다든가 이런 것들 내용. 그러니까 채권자에게 돈 갖고는 안 되고. 채권자에게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진행되는 것들에 대해서 고지라든가 이런 것들이 제대로 안 됐거나 뭐 하여튼 절차상의 문제가 있을 때는 이제 이의 제기를 할 수 있는데 그래서 우리 경매에서는요 무잉여 금지의 원칙이 있어요. 어떤 거요? 무잉여. 무잉여.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채권자가 경매를 신청한 사람이 돈이 한 푼도 안 떨어져요. 단 1원이라도 안 떨어지면은 이 사람은 할 필요가 없죠. 이거는 의미 없으니까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럴 경우는 제기를 할 수 있지만 단 1원이라도 남는다 그러면은 안 돼요. 그거는 또 그런 차이들이 좀 있죠. 그러니까 무조건 채권자의 부동의에 의해서 경매 그 절차가 깨지는 거는 함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금액의 문제 가지고는 잘 안 된다. 단지 이제 그 절차상에 어떤 문제가 있었을 때만 가능하다는 걸 거의 그러면 그냥 원한 대로 가겠네요. 원한 대로 가죠. 그러면 이제 그렇게 해서 다 절차가 진행이 돼서 이제 통과가 됐습니다. 채권자 동의도 얻었고요. 그러면 이제 제가 잔금을 한 달 후에 납부를 하는 건가요? 한 달 이내. 한 달 안에. 아무 때나 한 달 이내에 그 전에 먼저 이제 그러면 모든 게 다 통과됐다. 이제 잔금을 납부해라라는 통지서가 나오겠죠? 그렇죠. 그게 나오고 근데 이제 그게 보통 낙찰 받고 다 한 달 이내라는 거죠. 그렇죠. 그럼 이제 납부를 해요. 납부를 하면 이제 명의가 제 명의로 이제 바뀌는 건가요? 그렇죠. 납부를 하면. 그러니까 이거죠. 우리가 흔히 기본적으로 말하면 부동산의 거래가 이루어졌을 때는 소유권이 완전히 해서 등기가 되면 소유권이 넘어오잖아요. 근데 경매에서는 안 그래요. 경매에서는요, 잔금을 납부하는 그 순간 등기를 안 해도 소유권 넘어온 거예요. 요거는 이제 좀 두 개 다른 개념인데요. 우리가 흔히들 기업들이 이런 활동들을 많이 하잖아요. 잔금까지 납부를 다 해놓고 소유권을 안 넘겨와요. 근데 물건은 엄밀하게 말하면 기업 거잖아요. 그렇죠. 개인들도 그런 현상 많이 하죠. 특히 우리가 부동산세 낼 때 기준을 맞출 때는 언제 넘어오느냐에 따라서 가격이 세금이 달라지잖아요. 그래서 일부러 등기를 늦추는 경우도 있고 그래요. 그러니까 제가 잔금까지 낙찰을 받고 한 달 이내에 잔금까지 다 납부를 했어요. 그럼 이제 명의를 제가 제 앞으로 옮겨올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일부러 안 옮긴다 이거죠. 그건 이제 일반 매매에서 그렇고요. 그런데 경매에서는요.
잔금을 납부한 그 순간이 소유권 넘어온 거예요. 등기를 안 해도. 이미 넘어온 거니까. 예. 그러니까 굳이 등기를 하면 할 때 뭐 나가는 부동산 취등록세 같은 게 있으니까. 그렇죠. 그게 근데 함부로 또 그걸 하면 안 되죠. 과태료 뭐 그렇죠. 안 하면 또 뭐 있을 거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그런 케이스가 있나요? 그 상태에서 매각하는 경우도 있나요? 그렇죠. 매각하는 경우도 있죠. 그러면 제가 취등록세는 그 다음에 사는 사람이 그냥 바로 내는 거예요? 한 번만? 아니면 저도 같이 내요? 내야죠. 네. 부동산이 내가 오늘 낙찰받아 잔금을 납부했어요. 납부를 하고 등기는 아직 안 했어요. 그렇음에도 소유권은 나한테 이미 법원에서는 넘어온 거예요. 그래서 그게 일반 매매하고 차이인데 내가 그저 만약에 안 했는데 이 상태에서 매각을 한다. 그러면 나는 이미 취득을 했었잖아요. 그럼 취득세 내야죠. 그리고 저 새끼 넘겼으니까 저 사람 또 취득세를 내야죠. 그러니까 두 번 다 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아까 얘기하신 대로 그걸 뭐 굳이 미루거나 할 필요는 없는 거 아니에요? 그 미룰 필요 없죠. 네. 근데 그 미루는 사람들의 심리는 뭐예요? 이제 세금을 조금 타이밍. 하루라도 좀 늦게 내려고? 예, 아니죠. 타이밍인데요. 일반 매매에서는 되지만 부동산에서는 안 돼요. 경매에는 소유권 넘어오는 자체 소유권 넘어온 거니까 그거는 안 되지만 등기를 안 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뭐냐면 우리가 보통 6월 1일 날 하고 12월 1일 날 우리가 종합부동산 써야 되잖아요. 네. 이제 그런 타이밍을 이용하면 세금이 내한테 등기가 되기 전까지는 매매에서는 저 사람 소유거든요. 그 사람의 세금으로 나가는 거고 경매는 안 돼요. 경매는 예, 법이 정해서 한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일반적인 다른 그 부동산 거래선 그런 경우가 있지만 네. 경매에서는 잔금을 납부하는 그날이 소유권 이전을 한 거예요. 그렇군요. 자, 그러면 그 경매에서 명도 이전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네. 예. 이게 그러니까 그 낙찰을 받고 자기 앞으로 명의를 옮기는 걸 이야기하는 건가요? 예, 거기에서부터 이제 그 뒤에 절차가 또 있죠. 자, 그럼 이제 잔금을 납부하고 명도를 옮겼어요. 명도 이전을 했습니다. 그 다음엔 어떤 절차가 남아 있는 거죠? 예, 요거는 이제 말이 조금 다른데요. 그거는 명의를 이전한 거고. 명의를 이전한 거고. 이때부터는 이제 명도라는 절차를 하는데 명도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인도라는 게 있고 하나는 명도라는 게 있는데 인도는 법원이 우리가 경매에서 낙찰을 받으면 그 자체가 잔금을 납부하잖아요. 네. 그러면 이 소유권은 이 사람 거다라고 판결이 된 거예요. 그래서 얘는 명도 소송을 할 필요가 없어요. 특별한 사람에 대해서는. 예. 네. 그래서 이럴 때는 인도명령이라는 걸 하는 거고요. 네. 명도는 우리가 소송을 하는 거예요. 이게 내 물건인데 저 사람이 나한테 안 줘요 하고 법원에 가서 이르는 거예요. 그랬더니 법원이 그래 그러면 소송을 해. 그래서 명도 소송이라는 절차를 거쳐서 확정 판결을 받으면 그 다음에 다시 인도명령이라는 것을 신청을 해서 저 사람을 내보는 거고요. 살고 있는 사람을. 네네. 경매에서는요, 저 사람이 권리가 없는데 이 사람은 이 기간 동안에 끝났기 때문에 이 사람 나가야 되고 하는데 안 나가니까 그거를 법원에서 그 판결이 난 거예요. 경매가 진행돼서 잔금 납부하면은 법원에서는 이 사건에 대해서는 판결이 난 거죠. 그러면은 뭐냐면 명도 소송을 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인도명령이라는 걸 하는 거죠. 두 개가 조금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명도 소송은 인도명령을 하기 전에 해야 되는 거고. 그래서 법원에서는 지금까지 한 것은 명도 소송을 한 거하고 똑같은 효과예요. 그리고 받은 자체가. 이 사람한테는 인도명령을 신청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인도명령을 신청할 수 있는 대상이 있고 소송을 또 걸쳐야 되는 대상이 있고 그래요. 그래서 경매에서는 대부분 인도명령이에요. 그래서 인도명령은 법원에다가 신청을 하면 그 경매 사건에 대해서 이미 다 법원에서 사건에 대한 기록이 다 있을 거 아니에요. 시간 날짜별로 다 정해 있어요. 봤더니 이거는 경매에서 넘어간 거구나. 그래서 인도명령을 신청을 해요. 그 인도명령을 신청을 하면은 명도 소송하는 것보다 기간이 더 짧죠. 그러니까 말 그대로 그러니까 넘겨라. 이 부동산에 대해서 A라는 사람이 낙찰 받았으니까 너는 빨리 넘겨줘라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넘겨준다는 것이 이미 낙찰을 받는 순간 그 모든 그 소유권이나 이거 법적으로 저한테 넘어온 거잖아요. 그거는 이제 명의가 넘어온 거고. 명의만 온 거고 이제는 실질적으로 부동산 그 부동산에 대해서 저 사람한테 넘겨줘라. 이걸 하는 그것도 무슨 절차가 있는 건가요? 그렇죠. 그게 인도명령 절차예요. 그러니까 그 절차라는 게 거기에 현재 상가가 됐든 아니면 주택이 됐든 현재 이제 살고 있거나 장사하고 있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 사람들이 그 장소를 비워줘야 한다라는 그렇죠. 말이 하나 있고 그렇죠. 하나는 그 소유권에 대한 어떤 계약 뭐라 그럴까요? 그 소유권 자체를
그거는 이제 명의가 넘어오는 거죠. 소유권이 넘어오는 거고 다른 개념이죠. 그러니까 이 소유권 자체가 넘어온 것은 법원의 낙찰 결과를 통해서 이미 이루어진 것이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쪽에다가 나가줘라. 이제 여기를 비워줘라. 내 마음대로 이걸 사용할 수 있게. 그렇죠. 그걸 인도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장소를 비워주는 거. 네. 자, 근데 그러면 그 사람들이 안 나가요. 네. 나 예를 들어서 새를 살고 있는데 나 이제 손에 너무 와서 난 갈 데가 없어. 그렇죠. 보증금 한 번도 못 받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나 나갈 수 없어. 버티면 어떻게 돼요? 그게 이제 법원에서 이제 그걸 강제로 집행을 하는 거죠. 그게 이제 하는 절차가 인도명령이에요. 그래서 인도명령 신청서를 내면은 거기에 이제 집행관이라 그래요. 옛날에 말하면 뭐 집달관 이런 사람들이 집행관이 나와서 일단 그 부동산에 대해서 확인을 해요. 확인을 했더니 여기 안에 아직 뭐 냉장고도 있고 이 사람들이 뭐 장사하는 거 테이블도 있고 그걸 다 체크를 해죠. 그리고는 그걸 계산을 해봐요. 차가 얼마나 필요할지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가정집이면 냉장고, 식탁, 침대 이런 거 다 계산하겠죠. 텔레비까지. 그래서 그 기간 동안 안 나가면은 법원 집행관이 와가지고 강제로 다 끄집어내버리는 거죠. 아예 그냥 쉽게 얘기해서 이삿짐차 불러서 그냥 다 실어간다. 네네. 강제로 끌고 가서 법원에서 지정한 창고로 가요. 그래갖고 집어넣어놓고 다 사람들까지 다 내보내죠. 그리고 난 다음에 문을 이제 다시 잠궈서 그 소유권자한테 넘겨줘요. 이제 들어가도 돼요. 그러니까 열쇠도 아예 바꿔버리고. 그건 이제 뭐. 그러니까 하여튼 다 짐 빼버리고. 네. 자, 우리가 보통 열쇠 쓰니까 한 5만 원이면 되는 거를 그 사람들이 와서 살면 한 10만 원, 20만 원 하고. 아니 그러면 그렇게 하는 그 과정에서도 비용이 발생이 되잖아요. 당연하죠. 차 이런 거는 누가 내요? 근데 기본적으로 원래는 그 속에서 인도명령 대상자가 내는 건데 안 내잖아요. 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우리가 우리 돈이 들어가는 거죠. 공탁으로. 내가 그 법원에다가 좀 해줘 하고 돈을 오히려 공탁을 걸어야 미리 걸어놓고 하고. 근데 만약에 이 사람이 그 돈을 안 주잖아요. 일단 이게 법원 창고로 갔죠. 그럼 이제 유체동산 또 경매를 해요. 이 사람들이 이걸 안 찾아가면은 이 사람이 보관료하고 이 사람들이 경매에서 집행했던 비용을 명도 대상자가 안 주잖아요. 그러면 얘를 그 유체동산이라 그래가지고 이걸 또 경매 진행을 해요. 그러면은 이 돈에서 그 남은 돈 법원에서 진행했던 비용 빼고 이제 저한테 돌려주는 거죠. 그렇군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 경매를 낙찰을 받았다. 그래서 명의가 일단 넘어오면은 뭐 명도 소송이 됐든 인도가 됐든 어떤 방식으로든 나갈 수밖에 없는 상관. 그렇죠. 내 소유로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겠네요. 네, 그러면은 이제 그런 비용이라든가 시간적인 절차가 사실은 소유자로서는 아깝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인도명령 대상자하고 이제 협상을 하죠. 그래서 보통 그 기간이 얼마나 걸려요, 근데? 뭐 빠르면은 뭐 한 달 내로 다. 인도를 할 경우에는 당사자가 그냥. 그래서 내가 이사비 줄 테니까 나가라. 그래갖고 둘이 원만하게 하게 되면은 낙찰 받고도 다음 달로라도 나가보죠. 자기도 이제 생각해보면 답은 없으니까. 안 그러면 뭐 전부 다 뺏기는 판에. 그러니까 이제 대부분 이제 합의해서 뭐 얼마, 이사비 얼마. 그러니까 이제 보통 이게 경매 낙찰을 받고도 그 살고 있는 사람들하고 뭐 이렇게 보상금을 좀 준다라는 얘기가 그 약간 얘기네요. 그런 거 이사비 좀 주고 나가주고 하면은 이사비 주겠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원만하게 나가고 하는데 또 받고도 또 안 나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절대 나가서 짐을 다 싸고 나서 바깥에 나가고 난 다음에 돈을 줘야지. 그리고 또 그냥 또 주는 게 아니라요. 만약에 이 사람이 배당받을 권리가 있다면 배당 받을 때까지는 또 못 나가요. 그리고 이 사람이 배당을 받을 때 어떤 조건을 써줘야 되냐면 내가 이 부동산을 지금 소유자한테 넘겨줬다라는 거 확인서를 또 써야 돼요. 나갈 때. 확인서 사인을 해야만이 이 사람이 나중에 배당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러면 자 예를 들어서 일단 거기에 그 전세권자가 됐든 아니면 집주인이라고도 집주인은 소용없고. 집주인은 의미가 없고. 집주인은 그러니까 보통 이제 거기 새 사는 사람들. 대부분 임차인들이 장사하는 사람들, 뭐 이런 사람들. 그러면 이 사람이 배당을 받았는데 배당을 다 못 받았잖아요. 그러면 그때는 내보낼 수가 없죠. 아직 돈 채권이 확정이 안 됐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또 돈을 법원으로부터 배당을 받으려면은 지금 현재 낙찰받은 사람한테 이 인도 확인서를 써줘야 돼요. 그래서 사인을 해줘야 된다고. 내가 이걸 넘겨줬다고. 그건 일단 나가야지만 되는 거네요. 나가야지만 비워주고 그래서 그런 확인서를 써줘야지만 그 법원에서 가서 받는 거죠. 근데 그거를 또 악용하는 임차인들이 있어요.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이제 일단은 먼저 내가 이사비를 받겠다.
그리고 내가 지금 해줄 테니까 내가 지금 당신이 생각해봐. 내가 나갈 수 없지 않냐. 어디 뭐 방도 구해야 되는데 돈도 못 받았으니까 이걸 먼저 해주면 내가 하겠다. 아, 돈을 먼저 좀 달라? 네. 그러면 이제 내가. 그리고 안 나가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럼 이제 그때는 이제 문제가 꼬이는 거네. 꼬이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 그냥 법대로 원칙대로 딱 해서 완전하게 다 문 앞에 짐을 다 내놓고 이때 이사비를 주고 그때 사인을 해줘야 되죠. 내가 이걸 인도 받았다. 그 사인은 이제 낙찰자가 써줘야 되거든요. 안 그러면 배당을 못 받으니까. 그래서 완전하게 다 나갔을 때 해줘야 되는데 마음이 약해서 이걸 못 해줘가지고 나중에 소송까지 가는, 명도 소송까지 가는. 그러면 이제 그 기간이 상당히 오래 걸려요. 그러면 이제 시간이 쭉 늘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에 잘해야 되겠네요. 처음에 잘해야 돼요. 그래갖고 그런 사람들 많이 봐요. 실제로 먼저 해줘가지고 속을 막 썩고 그런데 일단은 이런 것들은요, 진행을 할 때는 냉정하게 진행 안 하면 사실 좀 힘들죠. 나중에 자기가 속 썩죠. 예, 그렇군요. 아, 이게 실제로 이렇게 자세하게 들여다보니까 정말 이게 그러니까 강한 멘탈이 필요하겠네요, 이것도. 그렇죠. 역시 돈을 벌려면 네. 뭔가 좀 독한 마음을 먹고 그래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드는데요. 예, 하여튼 참 흥미진진한 이야기였습니다. 자,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죠. 네. 네.